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는데, 그죠? 오미크론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늘어지는 이 상황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너무 마음 아프고요. 사상 최악으로 내달리던 강원도 산불에 이어 봉화와 양구에도 산불이 이어지고 있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전국에서 78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는 하루 평균 10건꼴이라고 산림청에서 발표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신의 클릭 한 번으로 시간은 멈춘 듯 싶고 그 멈춘 시간 속에서 블랙스완들이 우리의 마음을 여기저기 헤집어 놓는 것 같아 요즘은 하루를 아무 사고 없이 마감하는 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인생의 불행이 외로움을 타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불행은 불량한 10대들처럼 언제나 여럿이 몰려다닌다고요. 사실 이 말이 틀렸다는 걸 멋있게 증명해주고 싶었는데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어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덕분에 저도 마음이 무거워진 그날 밤 남편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있어 펼쳐보니 제목이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육퇴한 밤? 육퇴가 뭐지? 호기심에 한 장 넘겨보니 육퇴란 육아퇴직의 줄임말이라네요. 그런데 이걸 왜? 주변에 누가 육아퇴직한 사람이 있나 싶어 한 페이지 넘겨보다 결국 그날 밤을 홀딱 세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요즘같이 복잡할 땐 재밌고 즐거운 게 최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저자 천준하님은 2000년부터 방송작가 일을 시작한 22년차 베테랑이신데요. MBC 출발 비디오 여행, SBS 접속 무비월드, KBS 영화가 좋다 등 공중파 3사의 영화 정보 프로그램이 모두 천준하 작가의 손을 거쳐간 작품들입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좌충우돌 겪는 경험들을 영화 속 대사에 녹였습니다. 부귀 영화의 부귀는 모르겠고 영화는 좀 봤다는 여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사하는 작은 기쁨과 위로와 감동의 책. 육퇴한 밤 혼자 보는 영화입니다. 이 책에는 총 25편의 영화가 실려 있습니다. 그중 2편의 내용과 대사 일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소개해 드리는 동안 이 영화 하고 제목을 읊을 수만 있어도 여러분은 수준 있는 영화 셀럽이십니다. 정말 영화 좋아하는 저희 남편은 물론이고 저도 쉽지 않던데요. 자, 그럼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래드 슬로는 미국 세크라멘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영리의 삶을 동경하는 표리부동인이죠. 취미로는 남들 SNS 보며 배 아파하기, 남들 아내와 자기 아내 비교하며 열폭하기 등등 온갖 쫌팽이들에게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탑 오브 더 쫌팽이입니다. 책 내용 들어보실게요. 오늘 밤샘 각. 브래드가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놈의 SNS 때문이다. SNS는 정말 득보다 독이다. 하필 절친했던 대학 동기 4명이 하나같이 셀럽이 됐을 게 뭐람. 헐리우드 감독이 된 녀석은 화려하게 살고 있고 헤지 펀드사 대표인 녀석은 황당할 정도로 부자라 집이 3채다. 또 한 녀석은 부록에 IT 회사를 팔고 은퇴해 하와이 마우이 섬에 정착했고 마지막 녀석은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작가라 TV만 켜면 나온다. F4 녀석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니 비영리 기부단체에서 일하는 자신이 부끄러워 미추어 버리겠다. 곱씹을수록 실패한 인생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나마 번듯한 집을 한 채 가진 장인 장모 찬스를 쓰려는 브래드. 브래드와 와이프와의 대화 들어보실게요. 브래드. 자기 부모님 집 얼마나 할까? 200만 달러? 250만 달러? 두 분 돌아가시면 자기 거잖아. 와이프. 기부하실지도 몰라. 브래드. 진심이시래? 어이가 없네. 그건 아니지. 와이프.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면서 기부가 어이없어? 브래드. 시간이 없단 생각이 들어. 나아질 가망이 없어 보이잖아. 인생의 정책이라고. 와이프. 우리 안 가난해. 브래드. 어떤 기준으론 그렇지. 와이프. 어떤 기준? 상위 1%? 우리도 잘 살고 있어. 돌이켜보니 대학 시절엔 다들 고만고만했다. 결국 브래드의 화살은 아내에게로 향한다. 헤지펀드사 대표인 녀석은 돈 많은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상류층 입성이 쉬웠고, 베스트셀러 작가 녀석은 아내 역시 베스트셀러 작가였기 때문에 성공하도록 미뤄졌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는 매사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며 이상주의자라 만족이 빠르다. 뭐든 좋단다. 뭐든 괜찮단다. 욕심 없는 아내 때문에 자신이 현실에 안주했던 거라고 브래드는 결론을 낸다. 아유,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긍정과 낙천을 타고 나서 보잘것없는 너랑 결혼해준 거야. 그렇지 않나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렇게 얼굴 가득 빗금을 긋고 다니던 어느 날, 고3 아들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겠단다. 예일대 진학의 꿈을 이루지 못했던 브래드. 그런데 아들은 자신이 하버드에 지원하고도 남을 실력이라고 말한다. 조금 전까지 우울증 모드에서 급 조증 모드로 바뀐 브래드는 셀프 감격한다. 아, 이 놀라운 생명을 내가 심고 가꿔왔다. 한없이 부러웠던 친구 녀석들이 갑자기 가소롭기만 하다. 만약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공했다면 아들은 허세 쩌는 아이로 성장했을 것 같고, 헤지펀드사 대표처럼 돈과 권력을 가졌다면 아들은 버릇없이 자라 마약이나 했을 것만 같다. 멋대로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다가 급기야 하버드를 졸업한 아들이 성공해서 섬 하나를 통째로 사는 미래까지 참 멀리도 가버린다. 그러던 중 브래드는 하버드에 재학 중인 여자 선배를 만나는 아들을 따라 나선다. 놀랍게도 젊고 예쁜 하버드 여대생이 비영리 NGO 단체에서 일하는 자신을 존경의 눈빛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러자 브래드는 한때 대학 동창이었던 F4 뒷담화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기 시작한다. 훗날 관계를 연결하는 끈은 우정이 아니라 성공이었다며, 그래도 자신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그런데 뜻밖의 날라온 역공. 여대생. 가난한 사람들을 알긴 하세요? 인도 델리에 있는 제 외갓집에 가면 하루 2달러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브래드. 내가 경쟁하는 건 그 사람들이 아니야. 인생의 지표인 사람들과 경쟁해야지. 여대생. 애초에 경쟁을 왜 해요? 잘하고 계세요. 제가 확신하는데 충분히 성공한 삶이에요. 네, 대화 끝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 드신 거 맞죠? 아이가 어른보다 낫다는. 한때 재단을 운영하며 처음에는 남편의 선한 취지에 동참하는 데 뜻을 두고 최선을 다하던 모습에서 언제부턴가 다른 재단과의 경쟁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제 모습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만나는 이곳에서도 시작할 때 가졌던 의도와는 다른 곳으로 자꾸 눈길이 가는 저를 보면서 브래드가 느껴지기도 했네요.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읽은 책들 중에 이 소소한 기쁨과 감동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 외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점점 구독자와 조회수에 관심을 갖게 되는 제 모습에 헛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토로할 때마다 남편은 말하죠. 진정 아름다운 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이라고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라고요.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머릿속에 잘 넣어두는데도 이게 가슴으로 가는 데는 여간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세상은 전쟁터인데 F4 녀석들에게는 세상이 놀이터이자 꿈의 무대일 거라 브래드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브래드의 관점이죠. 대학 시절 좋은 세상 만들기에 대한 소신을 잃지 않은 스스로를 대견해해도 좋을 사람인데 온통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에 빠져 있습니다. 브래드가 스스로에게 가장 냉혹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어른으로 성장한 이유는 경쟁이라는 시스템 뒤에 가려진 비교와 평가, 서열 매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민규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민주주의니 다수결이니 하면서도 왜 99%의 인간들이 1%의 인간들에게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지, 왜 다수가 소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야. 그건 끝없이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하기 때문이야. 네, 맞습니다. 제가 상대 유튜버의 구독자와 조회수를 말하며 비교하는 순간 제 지표는 그 유튜버의 구독자와 조회수로 정해질 겁니다. 제가 다른 유튜버의 뒷꽁문이나 쫓는 삶을 바란 게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겨우 그 정도의 바운더리로 제 성장을 제한하겠구나. 그래서 결국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도 한없이 부러워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겠구나. 비교로 얻은 자존감은 또 다른 비교로 무너지게 마련이니까요. 우리의 삶이 각기 다른 빛깔임을, 그래서 남을 쫓는 어리석음을 그만둘 수 있다면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 말대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에 기뻐한다면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겠죠? 이 영화는 2017년 제작된 마이크 화이트 감독, 벤 스틸러 주연의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입니다. 영화 속 브래드의 대학 동창이자 F4 가운데 할리우드 감독으로 출연한 이가 바로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인 마이크 화이트인데요. 그의 실제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종종 자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의문을 제기하곤 했다네요. 그 모습이 내내 마음에 박혔던 모양인지 아들 마이크 화이트는 아버지의 삶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매우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영화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평가는 바로 자식들이 매기는 점수일 겁니다. 그래서 더욱 뭉클했던 장면. 브래드가 사람들이 자신을 패배자로 볼까봐 걱정이라고 하자 아들이 말하죠.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 생각하니까 아빠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 아빠는 내 의견에만 신경 쓰면 돼. 내 의견은 I love you야. 네. 오늘 내 영혼과 함께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과 부모님께 I love you라는 점수를 시원하게 매겨주기로 하고 다음 산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난민 어린이들의 입학을 반대하는 한국 부모들의 시위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당장 내 아이의 일이 아니다 보니 이것이 옳다 그르다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뉴스를 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뭐라 설명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같은 또래의 아이를 둔 저자의 글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들어보실게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초록은 동색, 그나물의 그 밥. 비슷한 수준끼리 붙는 건 레알 과학이다. 고로, 차원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법이다. 다들 각자의 차원에서 살다 보니 차원이 다른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집단에서는 더더구나 그렇다. 다들 내 새끼의 행복과 성공과 성장이라는 렌즈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차원이 다른 엄마들을 만났다. 그들은 선생님이 수업을 방해한 아이에게 벌을 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게 왜? 당연한 거 아닌가? 그 아이의 이름을 클래식하게 철수라고 해보자. 철수는 평소에도 좀 산만한 편이라 같은 반 아이들은 모두 철수의 성향을 인지하고 있다. 산만함은 철수가 가진 성향이지 그것이 그 아이의 전부는 아니며 또 산만한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선생님은 철수의 부산함이 신경 쓰인다. 그래서 철수에게 교실 밖에 서 있으라는 벌을 주었다. 철수가 벌 서는 모습을 보면서 수업 내내 아이들은 불편했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교실이 조용해졌고 수업 시간에 더 집중이 잘 됐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철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아이들 중 일부는 그날 이후 철수가 민폐 캐릭터이며 철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 시작했다. 내 새끼 수업에 방해가 되니 철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것이 일반적인 학부모들의 리액션 아닌가. 하지만 이 엄마들의 생각은 달랐다. 교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이며 저마다 개성과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섞여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서로 다른 것을 조금씩 수용해 가면서 지내는 것이 옳다고 말이다. 하나의 잣대와 기준으로 누군가를 벌세우는 걸 아이들이 당연시 여길까봐 무섭고 누군가를 배제한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이다. 엄마들의 고민을 듣는 동안 나는 새로운 차원의 문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차원이 다른 사람들은 내 좁은 차원을 각성하게 한다. 당연하게 보았던 것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한다. 네, 이 글이 제 고민에 대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그 길을 제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아름다운 엄마들입니다.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 속에 있다고 하죠.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세상의 구원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인간다움을 조금 더 간직할 수 있을 겁니다. 미학적인 정서는 단순히 감각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의 다른 차원을 형언할 수 없이 감동적인 어떤 깊이를 더해주죠. 맞습니다. 아름다움은 필멸의 인간이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을 깊이 응시할 때 그의 눈 속에 들어오는 무엇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바로 이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줄리 베이커는 미국 메이필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7살 때 꽃소년 브라이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 6년간 덕질하죠. 7살 줄리가 심쿵한 사건은 브라이스가 줄리네 집 앞으로 이사 온 날 벌어졌습니다. 줄리의 기억은 이래요. 브라이스가 자기의 손을 잡고 입술에 키스를 하려다가 부끄러운 나머지 엄마 뒤로 숨어버렸다고. 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브라이스의 기억은 정반대입니다. 이사 오자마자 웬 이상한 여자애가 막무가내로 들이댔습니다. 다짜고짜 어깨를 잡는 그의 손을 떼어내려다 보니 어쩌다 손이 닿았을 뿐이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 동상이몽. 브라이스의 입장에서 줄리는 과대망상에 빠져 혼자 생쇼하는
매력 1도 없는 동네 여자 사람일 뿐입니다. 나 좋다고 6년째 쫓아다니는 근성은 높이 살만하지만 직접 키우는 닭의 알을 매일 조공하는 건 왠지 꺼림칙하죠. 줄리네 마당은 너무나 지저분해서 그 달걀을 먹으면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줄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브라이스의 오만과 편견이 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뿐이죠. 일단 줄리는 자신의 감정에 매우 솔직합니다. 여느 아이들과 달리 허영심도 없고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밀당을 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측은지심도 많아 학교 축제에서 모든 여자들이 외면하는 남자애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기도 하죠. 장애가 있는 삼촌을 돌보는 아빠의 심정을 헤아리는 속 깊은 아이이고 마당을 꾸밀 여력이 없는 부모를 대신해 손발을 걷어붙이는 씩씩한 아이입니다. 앞서 아름다운 학부모들 이야기를 꺼내며 유유상종,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속담을 언급했었죠. 다음은 줄리 아빠가 줄리에게 건네는 말인데 들어보세요. 줄리 아빠, 브라이스 로스키와는 어떤 사이니? 네가 늘 그의 얘기를 하니까. 줄리, 모르겠어요. 그의 눈 때문인 것 같아요. 미소도 예쁘고. 줄리 아빠, 그 애는 어떤데? 풍경 전체를 봐야지. 줄리, 무슨 뜻이에요? 줄리 아빠, 그림은 그저 풍경의 부분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야. 소는 그 자체로 소잖아. 초원은 그 자체로 잔디와 꽃이지.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그저 빗줄기일 뿐이고. 하지만 모든 게 한데 어우러지면 마법이 되거든. 네,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줄리는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가장 큰 플라타너스 나무에 올랐다가 보게 됩니다. 석양은 세상을 보라색으로 때로는 분홍색으로 물들이며 어떨 땐 주황색으로 불을 지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매일 자신에게 그런 풍경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무를 심은 주인보다 더 말이죠. 줄리가 브라이스의 참모습을 보게 된 것은 나무를 베려고 인부들이 몰려온 날부터입니다. 나무를 베고 집을 짓겠다는 주인에 맞서 줄리는 학교도 빠지고 나무 위에서 버티는데요. 마침 지나가던 브라이스에게 함께하자고 눈물로 호소하지만 브라이스는 내뺍니다. 그리고 얼마 뒤 줄리가 매일 조공하는 닭의 알들을 브라이스가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는 장면을 목격하죠. 결정적으로 도서관에서 자신의 뒷담화를 하는 친구에게 동조하는 브라이스를 보게 됩니다. 이런 개의 날이 영화 써니의 임나미로 빙의해서 참신한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도 성에 찰 것 같지 않은 그렇게 6년간 품어온 순정은 와장창 깨집니다. 부분적인 눈과 미소는 예쁘지만 전체는 형편없는 브라이스. 그런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줄리의 마음이 돌아선 그 즈음부터 브라이스의 눈에 줄리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 플립의 뜻처럼 이제 브라이스가 헷가닥하죠. 옆에서 지켜본 브라이스의 할아버지는 줄리가 남다른 아이인 것을 진작에 알아봅니다. 할아버지의 말 들어볼까요? 그 나무가 있던 곳이 여기구나. 정말 전망이 좋았겠어. 줄리는 대단한 애다. 밋밋한 사람도 있고 반짝이는 사람도 있고 빛나는 사람도 있지. 하지만 가끔씩은 오색 찬란한 사람을 만나. 그럴 땐 어떤 것과도 비교 못해. 브라이스는 줄리가 나무 위에서 홀로 싸울 때 지역 신문사가 줄리를 인터뷰한 기사를 꺼내 읽습니다. 줄리는 나무 위에 있을 때 땅 위로 높이 들려져서 바람에 어루만져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그 순간 브라이스는 가슴이 울렁이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동안 오색 찬란한 줄리를 앞에 두고 자신은 눈뜬 장님이었음을 알게 된 거죠. 이 영화는 2010년 제작된 로브 라이너 감독, 매들린 캐론과 캘런 맥오리피 주연의 플립입니다. 웬들린 반 드라넨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했고 국내엔 두근두근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소설에서 줄리아 브라이스가 챕터마다 번갈아 화자로 등장하는데 영화도 같은 구성으로 전개됩니다. 다만 소설 속 배경은 2000년대인데 영화는 1957년으로 배경을 옮겼죠. 영화 원더스트럭에는 주인공이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에 나오는 대사를 적어 머리맡에 붙여두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중 몇몇은 별을 바라보고 있다는 문장인데요.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고 똥을 싸며 지구라는 동일한 공간 안에서 현재라는 시간을 관통하며 사는 우리들 중 누군가는 오색 찬란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감수성의 차이가 아닐까요? 저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내재된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렴풋이 남들과는 다른 감수성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고 보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각이란 자기 속에 새겨진 전체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는 체험이라고요. 개별 측면이 자신을 의식하는 거죠. 그 다음엔 차츰 남들 모두를 의식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엔 남이란 없다는 것, 모두가 하나임을 의식하는 것이 자각이라는 겁니다. 부분을 부분으로 보고 그냥 퉁치는 눈 말고 부분을 통해 전체를 보고 기꺼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눈을 가진 이들이 내가 사는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죠. 어쩌면 제가 평생을 통해 갈고 닦아야 할 것은 감수성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책의 에필로그 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잇따른 불행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법이다. 절망은 희망보다도 더 기만적이다. 보브나르그의 말인데요. 정답이 여기 있었네요. 오프닝에서 불행은 불량한 10대들처럼 언제나 여럿이 몰려다닌다며 고개를 숙이던 그에게 이 말을 해줘야겠습니다. 아름다움처럼 불행도 바라보는 이의 눈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